정보를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이 조우를 통해서 전략을 잘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지식나눔 카드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 지식나눔 카드가 정의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중에서 나누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적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강 중에 실제 8강까지는 대상자인 안영경 차장하고 수업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4강은 안영경 차장이 두 개의 과정을 같이 멘토멘티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 네 개 과정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제안서란 무엇인가? 제안서에서 제안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안서가 뭔지 정의할 수 있고 제안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안서에서 전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서에 대한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안서는 사업계획을 발전하는 제안하기 위한 작성하는 형식. 그러니까 강의의 제안서는 내가 제안하는 모든 문서를 포함해요. 근데 우리가 제안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SI 사업, 시스템 사업, 그다음에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한 제안서이기 때문에 강의의 의미는 제안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업 또는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수주. 그래서 수주를 하기 위해 제안하는 문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안서고요. 그래서 제안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안 예청서에 대한 공부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제안 작성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제안 심의, 내부적으로 VRB를 하게 돼서 제안 심의를 이게 이 제안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를 스톱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사전 영업이라는 단계. 실제로는 제안서를 쓰는 입장에서 사전 영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 영업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가 실제 수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수주 전략을 하는 거는 제안 요청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주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제안 전략은 제안서 실제 실행하면서 그래서 사전 영업에 대한 정보가 실제 제안 전략까지 쭉 흐르게 실제 뒷단에 있는 제안서에 대한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앞에 제가 동그라미 3개를 표현한 이 전략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수주를 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전 영업 단계에서 우리가 입수해야 될 정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 영업이 무엇인지, 사전 영업에서 VOC는 어떤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안 전략은 나를 알고 제안 경쟁사를 알아야 해야 하고요. 제안은 경쟁이 반드시 있잖아요. 이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잘하는 영업 대표의 일하는 방식, 잘하는 영업 대표가 어떻게 제안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들을 전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영업, 저희는 수주 영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고객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전 영업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고객사하고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에 고객사가 요청하는 문서나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 그런 기술적인 거, 영업적인 거에 대한 서포트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들한테 우리가 알리고자 하고 있는 우리의 노하우라든지 지식을 얼마나 잘 알리고 있는지, 이것들이 사전 영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대상 사업 규모나 범위, 주요 내용, 플러스 진짜 원하는. 이 앞에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뒤에 진짜 원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진짜 영업 정보예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전략을 해려야 하는 그런 영업 정보가 진짜 원하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문서에 담기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객이 고민하는 것은 문서에 담기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현재와 ISP 등의 참고 정보, 그리고 경쟁사의 사업 정보와 장단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안서를 쓰는 입장에서 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경쟁사가 따라붙어야 되고 고객이 따라붙어야 돼요. 고객이 제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환경, 나의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환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안서는 수주 전략에서 1등을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2등과 그 경쟁 상대 중에서도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인지, 경쟁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수하는 게 영업종자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전 영업 단계에서 영업사원이 진짜 중요하게 하는 거는 진짜 원하는 거. 객관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항목, 그리고 경쟁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는 영업 정보가 굉장히 훌륭한 거고. 사전 영업에서 성공 여부에 대한 수주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수치적으로. 50% 이상. 맞아요. 이거 퀴즈예요. 얼마나 될까요? 미리 보는 거 없습니다. 제 슬라이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맞추신 분들한테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어요. 80%. 아, 이거 같이 안 가는 사람이 딴 거야. 진짜 80%. 그래도 퀴즈 맞췄으니까 상품. 뭐? 진짜요? 네. 저를 주세요. 안 돼요. 전달하면 되실게. 감사합니다. 상품입니다. 이만큼 사전 영업이 되게 중요해요. 수주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사전 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격적인 것도 필요하고 제안서를 잘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첫 단추가 어떻게 껴주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정보,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제안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흐르게 돼요. 이것들을 잘 표현하고 잘 어필하고 만드는 게 전략과 전략을 쓰는 거와 발표하는 게 다 매핑이 되는 거거든요. 제안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영업입니다. 그래서 80%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안 전략이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제안 전략을 쓰기 전에 이제 고객이 발주한 제안 요청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제안 요청서가 되면 제안 설명회라는 데 저희가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 제안 설명회 자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거기서 입수해야 될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요청과 설명회의 질문. 제안 요청회를 딱 했어. RFP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보통 참석을 합니다. 뭐를 질문할지에 대한 내용을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딱 하나만 해야 돼요. 다른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바보예요.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제출 서류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제출 서류가 제안 요청서에 애매하게 표현이 됐을 경우에는 물어를 보고요. 그 외의 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안 요청서, 제안 설명회에 가는 진짜 이유는 저거예요. 업체 동향파. 누가 왔는지, 누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내부 정보를 알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에 대해서 한두 개 업체가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지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해 참여하는 게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안 요청서를 분석하는 것. 첫 번째는 마감, 제안서의 종류, 페이지 서류, 뭐 이런 것들을 제안서 RFP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안 요청서는 매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는 방식이에요. 제안 요청서는 한 번만 읽는 문서가 아니에요. 제안 요청서를 처음부터 쭉 읽을 때는 뭐 한 반나절 정도가 걸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매일 읽어야 돼요. 제안을 제출하기 전날까지. 제가 일하는 방식. 매일 읽어요. 그리고 매일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맨 처음에는 반나절이 걸리고, 그 다음에 3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엔 1시간, 그 다음에 10분밖에 안 걸려요. 다 넘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이미 줄로 다 쳐놨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매일 읽는 습관을 제한 기간 동안에 가져야 돼요. 한 번 읽은 다음에 그거를 덮어놓으면 그러면 제안 요청서를 적정하게 활용하지 않는. 그래서 제안 요청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해요. 전체를. 맨 뒤에 이제 서류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매년 출력을 해서 처음 읽는 것부터 분석을 해나가면서 매일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색깔을 많이 쳐놔요.
맨 처음에는 흰색, 까만색,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하면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속 표시가 되게. 그리고 맨 마지막엔 빨간색 정보만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놓쳐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매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은 RFP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RFP에 분석하는 거는 이 RFP를 왜 냈을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RFP 자체의 문구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RFP에 이런 문구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한 번만 읽어서는 파악이 안 돼요. 이 문구를 왜 썼을까에 대한 질문을 나 스스로한테 해보고 그것들에 대한 적절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도 전략이 연결되는 건데 고객이 걱정하는 것은 쓰여지지 않아 있는 요구사항이에요. RFP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진짜 쓰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전 영업 단계나 리스크에 대해 해지하기 위해서 제안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RFP에 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전략화 아이템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거, 고객이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리스크를 대공개적으로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에 관련된 뭐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요. 이것들의 다른 레벨로 동일하게 쓰지. 그렇지만 고객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스케치하고 전략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략 도출을 위하기 위한 스토리보드와 목차 작성 방법입니다. 제안서 목차를 스토리보드라고 말해요. 목차라고 부르지 않아요. 스토리가 있는 보드입니다. 제안서를 목차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강조해야 될 내용을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차를 쭉 적잖아요. 엑셀에다 쭉 적어요. 근데 그 옆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목차지 스토리보드가 아닙니다. 이 목차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같이 적어줘야 이게 목차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나입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목차에 대한 내용,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만약에 제안 전략, 뭐, 구축 방법의 특정 항목이라다 생각하면 거기에 목차를 쭉 적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적지만 그 옆에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우리가 써야 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같이 써 있어야지 스토리보드예요. 그리고 아레나리 같이 써 있어야 돼요. 누가 작성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작성할 것인지, 뭐 이건 영업이 있을 것인지. 그 두 가지 항목이 굉장히 스토리보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일정이 써 있어야 돼요. 제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정이죠. 일정 못 맞추면 제안서 쓰는 이유가 없어요. 일정에서 꼭 해야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스토리보드하고 같이 이제 일정을 공유하잖아요. 1차 일정, 1차 제안 마감, 1차, 2차 제안 마감, 3차 제안 마감, 최종 제출, 뭐 이런 일정을 가지고 되는데 전략 작성에 대한 리뷰 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보통 세 번. 킥오프, 1차 리뷰, 2차 리뷰, 네. 그리고 최종 제출이거든요. 그래서 IT 업계에 이런 말이 있죠. 낚이는 생명, 품질은 자존심. 제안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네. 질문 나왔네요. 제안 방향의 수립은 언제 확정할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보기 1번, 2번, 3번이에요. 예, 1번, 2번, 3번. 이번에도 3번 있어요. 손 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네. 제안 전략은 키오프가 좀. 한번. 한번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전 영업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는 킥오프를 합니다. VRB가 끝나고 보고가 결정되면 킥오프 미팅을 해요. 이때 제안 전략의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1차 리뷰를 하게 되고 2차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 수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제안서는 방향성이 없는 말짱 제안서가 돼요. 대부분의 제안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영업 정보가 있다고 하면 킥오프 때 방향성 수립이 돼야 돼요. 이 고객을 만나봤더니
다른 경로당이, 만약에 경로당이라고 쳐봐요. 다른 경로당과 다르게 이 부분이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더라. 이 부분을 전략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게 킥오프 때입니다. 이미 RFP 전에 고객 만나잖아요. 그렇죠? 고객 만나고 정해야죠. 그리고 고객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강점으로 어떻게 제안서에 담겨낼 것인지. 1차 리뷰가 그 목적이고요. 2차 리뷰에는 그걸 발표자 용도에는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거나 정량화하거나 어필하기 위해서 좋은 자료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것이 방향성의 수립은 킥오프 때 결정하는 겁니다. 나가면 소리 아, 속도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 네, 여기 이것들은 이제 스킵하고 말하고 싶은 것들만 할게요. 네. 제한 작업은 꽃이다. 그럼 열매는 뭘까요? 수수. 어우, 주말 지금 보고 왔죠? 아니야? 너무 쉬운 거는 답이. 감사합니다. 주려고 왔으니까. 온라인에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열매는 수주예요. 무조건 1등이에요. 제안은 2등 필요 없습니다. 1등만 존재하고요. 1등만 의미가 있고요. 1등을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 전략의 시작은 영업정보, 영업전략으로 시작하고요. 속도를 조금 더 낼게요. 그다음에 사업 예산, 기간 담당 문서, 발주 히스토리, 영업전략은 이 변경 이후 고객사의 리스크, 관심사 이 부분이 실제로는 달라져요. 영업 정보와 영업 전략은 달라요. 영업 정보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영업 전략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강조할 점을 찾아내는 그 영업 전략. 그리고 제안서는 평가위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평가하는지. 모든 문서는 독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가 타겟인지, 누가 읽을 것인지. 네.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완전히 바뀌고요. 이것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하는 관계로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전 전략을 메시지하기 위한 전달 체제로 몇 가지를 뽑아냈어요. 장점은 최대, 약점은 최소 가치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 경쟁사 활용은 은유적으로 해야 된다. 경쟁사의 활용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한다는 거는 은유적으로 까야 된다라는 거고요. 추가 제한은 고객이 필요한 거 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주어는 고객이어야 해요. 그리고 1등 전략과 2등 전략이 다른 거는 내가 현재 위치에서 1등 전략일 경우, 1등일 경우에, 시장 상황의 1등일 경우와 2등일 경우에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2W1H, 이거는 제한 전략의 필수 사항인데요. 전략은 이 중에서 이것도 퀴즈 할게요. Why, What, How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와, 오, 두분 이제 앞으로 다룰 건 없고. 넘어가시죠. Why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제한 전략은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왜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전략이야라고 해서 Why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이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왓이 필요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Why가 제일 중요해요. 제한 전략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What하고 How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게 안 돼요. Why에 집중해야 됩니다. 표준 제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품질주의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키메시지는 단순 명확하고 최대 3줄이에요. 그리고 통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쓰고 읽어봐야 돼요. 통성으로. 그냥 말로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각 분야별 R&R에 대해서는 보시면 되고 제안 계획의 발표 자료부터 초안 리뷰, R&R, 목업, 이것들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것들이라.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레드가 필요합니다. 레드는 내가 쓴 거 빼놓고 나머지를 읽으면서 빨간 줄 쳐주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안 요약서 도출 방법. 제안 요약서를 쓰는 문서가 있어요. 발표 자료하고 별도로. 요약서는 왜 쓸까요? 라는
진짜 제안서를 요약한 문서는가 아니에요. 요약서. 요약서는 평가 항목에 맞춰 쓰는 문서가 요약서. 그래서 평가 항목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은 문서. 그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쳐내가는 것처면서 보통 요약서를 쓰지만 그것도 필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각 큰 장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내가 이 장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으로 도출한 거에 대해서는 한 장씩 정도는 따로 써야 돼요. 쳐내기만 하면 안 돼요. 보통 쳐내기 끝내는데 쳐내면 안 됩니다. 요약서를 잘 쓰는 부분은 처음에 장치기. 고객한테 무엇을 제공할 건지를 기반으로 해서 장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빼다 보면 너무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평가 항목에 대한 누락 체크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핵심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 장별, 핵심 제약 내용, 개요 페이지 다 쳐내고 저장표 하나씩은 추가하자. 그리고 역지사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안 요약서는. 제안 요약서를 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걸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돼요. 평가하는 사람은 제안서가 앞에 보통 4개 업체가 써 있으면 이 정도 쌓여 있어요. 이거를 2시간 안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안 읽는 제안서. 그래서 제안 요약서를 읽고 자기가 관심 두고 싶은 거, 평가하는데 참조할 만한 것들은 제안서를 레퍼런스로 참조합니다. 그리고 읽는 거는 요약서만 읽어요. 그리고 대기해줘. 그리고 평가 항목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고 싶은 거를 적어놔요. 요약서만 보고. 그리고 실제 발표를 하면 그거를 듣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역지사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평가하기 좋게 만드는 제안서가 좋은 점. 이제 스토리보드 이제 발표 쪽에 넘어갔고요. 한번 나와요. 그 경쟁 입찰에서 수준은 경쟁 기업 중에서 1등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경쟁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GPG 기면 100%죠. 그래서 경쟁 상대 중에서 내가 1등을 하기 위한 거가 전략이 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1등 하기 위한 스토리보드는 VRBC 수주 전략을 글로 쓰기. 우리 VRB는 좀 하면서 원가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측면도 중요해요. 그리고 what보다는 how보다는 why에 집중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Y에 강조를 드리죠. 전략은 Y가 중요해요. 이 앞에 보통 Y는 왼쪽에 쓰거든요. 제가 이따 템플릿을 보여드릴 건데 이 왼쪽에 써 있는 내용이 이쪽에 대한 것들을 진실성을 실제 하우에 대한 진실성을 가지고 그리고 333의 원칙에 맞추기. 매직 넘버 3이라고 보죠. 세 가지 제한 전략, 세 가지 내에서 세 가지의 액션 플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뒷받침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표하지 않은 문서라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경쟁 임차에서 발표 컨셉을 잡는 방법. 팩트가 아닌 임팩트예요. 컨셉을 찾기 위한 수학 분석에 대해서는 일단 템플릿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임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략을. 특히 제안서는. 제안서는 처음부터까지 나를 선택해 주세요예요. 고객을 설득하는 문서예요. 팩트를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어필하기 위한 임팩트를 전달하는 문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베터가 아닌 온리예요. 나는 굉장히 잘해요. 누구보다 잘해요.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내가 베스트여야 돼요. 내가 유일해야 돼요. 그래야 1등 하는 거니까. 범위를 줄여서 필승 전략에 대해 컨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전략은 한 페이지에 한 개의 메시지만 전달해요. 여러 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Y가 계속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안서에, 특히 전략 장표에다 많은 걸 최대한 담으려고 해요. 마치 제안서처럼. 그러면 안 돼요. 키 메시지 하나의 전략 컨셉에 대한 액션 플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만 모든 내용이 다 집중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워드,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 개의 장표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도 청중, 두 번째도 청중, 세 번째도 청중이에요.
평가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죠. 내부 평가냐, 평가위원 풀이냐, 아니면 전문가 평가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뀝니다. 같은 사업도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중심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키메시지의 주어는 고객이어야 된다. DKI 테크놀로지가 주어이면 절대 안 된다. 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어인 게 되게 지자랑하면 안 돼. 고객한테 줄 베네핏을 대해서 언어를 전략을 하려면 고객이 주어야 돼. 그리고 차별화 전략 구성하기 맨 마지막 부분은 아이고 못하네요. 고객이 진짜 니즈 찾기. 여기서부터는 발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청중을 철저히 파악하고 확인해라. 네, 고객의 혜택에 대해서 집중해라. 고객의 혜택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주어가 고객으로 시작하면 끝이 고객의 혜택으로 끝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어이면 우리가 잘하는 걸로 끝나죠. 네, 고객이 주어면 고객의 혜택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배경 위기 극복 변화.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내가 템플릿 안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배경이 왜예요, 왜?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이거를 네가 수용하게 되면 이는 혜택이 얼마야? 정성적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극복 및 방안. 그리고 데이터는 확실히 수집해야 되는 거고, 시각적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 시간을 정하고 리허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포인트, 리슨, 익sem플, 포인트. 표현의 방법만 다르지, Y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제 키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가 상단에다 적게 되죠. 그 다음에 R, 리슨, Y. 이게 전략화로 뽑아져 있는 이유가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이해시켜.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한테 이런 혜택을 줄 거예요. 이게 완성되면. 그래서 시장 매진발, 연인발이 할게요. 내가 한 수위가 되게 중요한데요.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 PM은 저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한 수위. 청중 입장에서 고객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알려줄게. 한번 잘 들어봐.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수위라는 마인드로 발표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예상질이. 예상질의는 100개 정도의 풀을 만드는 게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중에 30개는 답변도 준비해야 됩니다.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거는 많이 준비할수록 좋고요. 답변은 그 중에 우리한테 핵심적인 거 위주로 중요합니다. 근데 대상 질의를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는, 어, 그, 내가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유사 질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대응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설득은 발표를 잘하는 것보다는 질의의 답변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예이고요. 와우장표라고 해서 발표 전략을 도출하고 있는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완. 예. 저희가 액션 플랜이라고 부르죠. 액션 플랜이 맨 위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 전략에서 실제 해야 할 일,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그래서 액션 플랜이라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죠? 뭐가 나올까요?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Y가 나온다. 선물 배우고. 선물 있어요? 그럼요. 어.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 Y. Y가 제일 중요해요, Y.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게 왜 전략이 되어야 되고, 이 전략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이거는 와우. win, won, war라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래서 이 템플릿을 저는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Y에 되게 집중을 해요. How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Y. 설득을 하기 위한 문서잖아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걸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극복하게 되면 너한테 고객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대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네,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은 딱 줍니다. 온라인에서도 필요하시면 온라인은 상품 받으신 분들 질문하시겠어요? 상품은 혹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네, 악의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상대편에서. 그 네.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식 혹시 있으신지.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답하는 게 나아요. 모호합니다. 유연하게 대답하는 거는 굉장히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 때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악의적인 질문은 우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딱 찍어가지고 질문하는 방법. 두 가지는 PM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 아주 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모델에 대해서 특정 알고리즘을 하는데 자기가 막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경우. 첫 번째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한 거에 대해서 완화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하기 완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충분히 됐다. 대응을 할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주 딥해가지고 절대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고약한 팀 참여는 절대 알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걸 어필하고 싶은 거. 근데 그렇게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빨리 수긍하는 게 네. 가장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좋아요. 빠른 수긍. 그리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하겠다라고 다시 자기의 다짐을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 답변하고 싶습니다. 네. 그 발표 장표에서 네. 아까 보시면 이제 위에 키 메시지, why, how,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내 구역을 이제 해 있는데 네. 저건 제한적인가요? 발표 발표자. 오늘 얘기한 거는 대부분 발표자.